당신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해? 하루 종일 일에만 파묻혀서 나랑 아이들을 내버려 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요구해? 자격? 그럼 넌 뭐야? 가족을 배신하고 모든 걸 망친 내가 나한테 아빠 자격을 말할 자격이나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인생의 큰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완벽했던 결혼이 한순간에 깨질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42살 정호라고 합니다. 광주는 작지만 활기찬 도시이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희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엄청난 반전이나 극적인 사건은 없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현실의 쓴맛을 담고 있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꽤나 상쾌했어요.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 지원의 미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광주의 한 조용한 동네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하면서 마련한 집인데 작고 낡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지원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오래된 연인이에요.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죠.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집에서 요리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날들이 생각나요. 하지만 요즘은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많아졌어요. 특히 6살 난 딸 은채가 태어나고부터는 더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 대화를 할 시간도 여유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날도 은채를 재우느라 정신없는 지원을 보고 그냥 대충 넘길까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사실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지원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제가 농담을 해도 웃는 대신 그래, 잘했네 같은 형식적인 반응이 돌아왔죠. 처음엔 제가 일을 많이 하느라 신경을 못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원이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지원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지원은 잠시 멈추더니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피곤한 건지 아니면 저한테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광주 시내 한 카페에서 친구 소개로 만났고 첫 만남부터 마음이 잘 통했어요. 지원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웃음기를 잃고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니 제가 놓친 게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저희 관계에 큰 균열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딸 은채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 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요? 지원과 제가 결혼했을 때는 솔직히 돈도 많지 않았고 집도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땐 뭐든 함께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어요. 광주는 늘 잔잔하고 따뜻한 도시였어요. 특히 저희가 살던 동네는 가까운 곳에 작은 하천이 있어서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하기에 딱 좋았죠. 결혼 초반엔 정말 단순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어요. 주말에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랑 고기를 사오고 둘이 같이 요리하면서 웃고 떠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내는 요리를 참 잘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면 집안이 온통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죠. 그런 날이면 저희는 식탁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얘기하고 미래를 꿈꾸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돼. 하고 말하면 지원은 웃으며 그럼 우리 아이들은 너처럼 장난꾸러기가 될 것 같다 라고 했죠.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아들 지호가 태어났어요.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어요. 작은 아기의 손을 잡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죠. 지호는 우리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이 부족해지고 서로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호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원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거였죠. 첫째를 키우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둘째라니. 솔직히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른지가 태어나고 나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른지는 그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지호와 은지가 같이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의 삶도 점점 달라졌어요. 특히 은지가 태어난 이후로는 지원과 제가 서로를 바라볼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지원은 아이들 돌보느라 아팠고 저는 회사 일로 늘 늦게 퇴근했어요. 일주일 내내 서로 스쳐 지나가듯 얼굴만 보고 사는 날도 많았어요. 가끔 주말에 가족끼리 공원에 나가거나 가까운 카페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지원은 아이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고 저는 그런 지원이 힘들어 보일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요. 결혼 초반엔 정말 단순한 행복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제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을 때 승진 기회도 있고 연봉도 오를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산에 내려가서 일하게 된 첫 달,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주중에는 바쁜 업무에 치이고 주말이면 광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피곤하기보단 오히려 설렜죠. 집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고 반겨주고 지원도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지원도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매일 저녁 영상 통화를 했어요. 퇴근 후에 지원과 지호, 른지의 하루를 물어보고 저도 제 일상을 얘기하곤 했죠.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금요일 밤이면 집에 갈게 라고 답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늘 피곤해 보였고 대화 중에도 자주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물으면 그냥 똑같지 뭐, 애들 보느라 정신없었어. 나는 밥이 불어왔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지원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저도 점점 지치다 보니 저희 사이에 생긴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몰랐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집에 돌아갈 때마다 지원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돌아가면 반갑게 웃으며 오랜만이야. 힘들었지? 라고 말해줬는데 이제는 왔어. 라는 짧은 인사로 끝나버리고 했어요. 주말 저녁이면 제가 광주를 떠나기 전 항상 은지와 지혜를 배우고 지원과 둘이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지원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저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원의 이런 태도 변화가 저를 많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제가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혼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늘 대화는 것도는 느낌이었어요. 지원아, 요즘 우리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런가? 그냥 다들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짧은 대답에서 지원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도 점점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원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11월의 어느 차가운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퇴근 후 부산에서 광주로 바로 온 날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나 차가 막혔고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 지원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제가 들어오자마자 서둘러 핸드폰을 내려놓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라면 왔어? 오늘은 괜찮았어? 라고 먼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지원이 잠든 후 핸드폰 알림 소리가 울리길래 무심코 봤는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원아, 나 어젯밤에 내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어. 무슨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지원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미쳤었나 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됐어. 라는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지원을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생각했어요. 아이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이걸로 끝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했어요. 며칠 후 지원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지원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희는 함께 상담센터를 찾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상담실 문을 들어서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저는 제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원은 상담 후 저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도 노력할게. 우리 함께 다시 잘해보자. 라는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결심한 후 광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원과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원과 상의 끝에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제주도, 우리 비행기 타는 거야 라며 신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지원은 여행 일정을 그리며 아빠, 여기 가보자 하고 지도에 표시를 했고 른지는 나 바다에서 놀고 싶어 라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지원도 정말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엔 주말이면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먼저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가 놀거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며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지원이 아이들과 함께 카드를 만들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드를 펼쳐보니 아빠, 항상 고마워요. 라는 글씨와 함께 지호와 은지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 순간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더 잘하고 싶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녁 식사 후 지원과 저는 자주 아이들이 잠든 뒤에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기억나? 우리가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도서관에서 내 노트북 빌려갔던 거. 지원은 웃으며 아, 그거. 내가 처음에 되게 까칠하게 굴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내가 먼저 커피 사줬던 거 기억나?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다 보니 우리가 왜 함께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함께 있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여름이 되자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 내내 아이들은 창문 밖을 보며 우와, 구름 진짜 가까워 라고 신나했고, 지원과 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주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모래섬을 쌓으며 웃음을 터뜨려 쓰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름이 끝나가던 9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후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졌고, 저는 우리가 진짜로 다시 잘해나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는데, 지원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 알림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이 익숙했어요. 그 이름은 이전에 지원과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지원에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이 메시지 뭐야? 아직도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어? 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연락 온 거야. 나도 예의상 답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런 설명이 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말하는 예의상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가슴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원의 행동을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요즘 들어 회사에서 일이 많아 늦게 들어올게 라거나 헬스장에 다녀올게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헬스장에서 땀을 흘린 흔적이 없는 날이 많았죠. 한 번은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원이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이 돼서 회사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그녀의 차는 회사 주차장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들어와 미안, 길이 너무 막혔어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지원은 모든 걸 부인했어요. 왜 나를 의심해? 나 이제 진짜 당신 믿고 싶어. 나는 그녀의 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요. 모든 것이 불안했던 그 시기에 저는 고민 끝에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한 지 며칠 뒤 그들이 보내온 자료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진 속 지원은 광주 외곽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 남자와 만난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은 단순히 지인과의 만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까워 보였죠. 제가 믿고 싶었던 희망과 두려움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들어가 지원과 정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있는 지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더는 변명하지 않아도 돼, 난 다 알아. 지원은 사진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치고 허탈한 기분이 더 컸어요. 왜 그랬어? 우리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못했어? 지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지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들통난 데 대한 피로감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 관계를 회복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지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지금의 저희는 각자의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원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눈 건 우리 사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확신했을 때였어요. 더는 변명도 없었고 결국 저희는 별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지원은 안방을 나와 다른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우리와의 거리를 점점 더 멀리 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자주 방에 머물렀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이 갑작스러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나는 아이들 양육권을 요구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원은 제 표정을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지호랑 은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야. 나 없이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그녀의 말투와 눈빛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부모로서의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저를 궁지로 몰아가겠다는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원의 발언 이후로 저희의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지원은 이미 제게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지원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자. 그게 우리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지원은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지호와 은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잃을 순 없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호와 은지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우리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저는 끝까지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원의 태도는 갈수록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들 양육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대화를 시작하던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게 되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집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 키우고 당신을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지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을 도맡아 하며 저를 뒷받침해줬지. 하지만 그동안 제가 노력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위해 재정을 책임져 왔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 은행 계좌와 저축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통장에 얼마나 있어? 당신 혼자만 벌었으니 나랑 나눠야 한다고 생각 안 해? 지원의 이런 태도는 저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사랑과 신뢰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지원과의 이런 대립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신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아이들과 제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저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집을 포함한 재산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원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협상으로 해결할 여지는 남겨두고 싶었어요. 한편 지호와 은지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며 밝게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혼이 어떻게 끝나든 아이들에게만큼은 상처를 주지 말자.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지원과의 갈등이 해결되든 그렇지 않든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탐정이 가져다준 자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사진, 메시지, 그리고 지원과 그 남자가 만났던 장소와 시간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이 자료들을 철저히 보관하며 필요할 때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이 아이들 양육권을 법적으로 요구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분히 이렇게 말했죠.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법적으로도 내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녀는 저를 향해 당신은 맨날 바쁘기만 했잖아. 내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클 수 있었겠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재판 당일 광주의 한 가정법원. 지원은 변호사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녀는 아이들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제가 얼마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강조했죠. 지호와 은지는 내가 돌봤어요. 아빠라는 사람이지만 그저 일만 하느라 가족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가정을 배신하며 아이들의 안정성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이 그 남자와 나눈 메시지, 늦은 밤에 찍힌 사진들, 그리고 공동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그 남자에게 선물을 산 내역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지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서 라며 주장했던 모든 말은 이 증거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재판은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은 광주의 초가을, 10월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지호와 은지의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원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저는 집과 대부분의 저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원은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그녀는 명백히 불만이 많았어요. 법정 밖에서 지원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분노와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오직 아이들만이 우선이었어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걸 걸어야만 했습니다. 지원이 짐을 챙기고 집을 떠나는 날, 날씨는 화창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나는 단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과거의 사랑, 실망, 그리고 지금의 냉정함까지.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고 른지는 밥풀을 얼굴에 묻히고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2배로 노력해야겠구나.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지원은 광주 외곽에 있는 어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가 알던 예전의 당당한 지원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조차도 예전처럼 그녀를 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의 가족과 가까웠던 몇몇 친구들도 우리 이혼의 이유를 알게 된 후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 부부로 불렸던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지원에게는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원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지호와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마주하는 게 아직 힘든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랑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나중에 전화할게. 지호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은지는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여전히 지난날의 기억에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저는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은 직장 문제도 해결하기 쉬웠고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광주에서의 모든 기억을 떠나 새 출발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퇴근하면 저는 항상 저녁 시간을 온전히 아이들과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호와 은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지호의 숙제를 봐주고 은지와 함께 주방에서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죠. 은지는 아빠, 나 요리사가 되고 싶어 라며 반죽을 손으로 열심히 주무르기도 했어요. 지호는 새 학교에서 축구부에 들어가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지호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뛰는 모습은 처음 있거든요. 아빠, 오늘 골 넣었어 라며 환하게 웃는 지도를 보며 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는 미술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한쪽에 그녀의 그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제 얼굴을 그려주겠다며 스케치북에 펜을 들고 앉더니 결국 이상한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며 크게 웃었어요. 이게 나라고? 너무 못생겼잖아.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은지는 그게 아빠의 매력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일상은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책임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부모들과 대화할 기회도 생겼어요. 아이들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저 역시 부모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되면 돼. 이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지원은 점점 더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를 향했던 모든 시선이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워졌죠. 그녀가 저를 배신하며 선택했던 남자는 결국 그녀를 떠났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녀를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와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몇 번이고 일을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지원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며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지호란 은지를 한 번만 보게 해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원이 거실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조용히 그녀를 쳐다봤어요. 지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지.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약속했잖아. 우리를 더 이상 울게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원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생일에는 손수 포장한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근처로 직장을 옮겨 아이들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엄마가 보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선물을 거절했어요. 은지도 여전히 엄마와의 대화를 불편해했어요. 어느 날 밤 지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진짜 다 잃었어. 가족도 친구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나한테 남은 건 아이들밖에 없는데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엄마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그녀의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원아, 지금은 내가 스스로를 돌볼 때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봐.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진짜로 필요한 엄마가 될 수 있어. 저는 그녀가 상담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고 그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지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건 12월 초 첫눈이 내린 다음 날이었어요. 편지 속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소 불안정해 보였어요. 편지의 내용은 사과와 감사로 시작됐습니다. 정호야, 내가 너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해준 마지막 조언 덕분에 이제야 조금씩 내 삶을 돌아보고 있어. 정말 고마워. 지원은 그 후 스스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과 함께 지내며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나도 아이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지원이 예전에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광주의 작은 갤러리에서 자신의 그림 몇 점을 전시했다고 했습니다. 편지에 첨부된 사진에는 따뜻한 색감의 풍경화와 함께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지원이 저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만남은 그녀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원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말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나는 기다릴게. 지원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엄마,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럼 나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른지도 지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엄마, 우리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단순히 사과의 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원과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마음이 준비됐을 때만 엄마와 가까워지면 돼. 무리할 필요는 없어. 지원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리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자신의 길에서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